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조건입니다. 부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입니다. 저자는 바스 카스트이고요. 이분은 1973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콘스탄츠 대학과 보훔 대학에서 각각 심리학과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고 미국 MIT 대학에서 공부한 후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저널리스트이자 심리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살 때 몇 개의 매장을 둘러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보통 한두 개 매장을 둘러보고 곧바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반면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는 5개 이상의 매장을 몇 시간에 걸쳐서 둘러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거기서 얻는 만족도 역시 높아질 거라고 믿지만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도 커지고 선택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며 심지어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해서 정작 만족도는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샀어야 했는데 혹은 다른 나라 여행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직장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등등 이런 현상을 일컬어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죠.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영어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B는 벌스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 그리고 이 둘 사이의 C는 choice 즉 선택이죠. 생과 사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영화를 볼까? 친구를 만날까 말까? 구독을 할까 말까?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선택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최고가 아닐 경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이런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최고가 아닌 나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 주제는 왜 자유로운데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입니다. 여기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오히려 선택지가 적거나 없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현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의 심리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주제는 왜 부유한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서는 부와 행복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는 인간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주제는 왜 바쁠수록 더 불안한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불안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과 도시의 크기에 따른 현대인의 정서적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거보다 훨씬 편리하고 또 풍족하고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더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선택의 역설, 잼의 종류가 많을수록 식욕은 떨어진다. 다음은 현장 실험 내용이다. 경영학과 대학생 아이린과 스테파니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료품 가게 입구 쪽에 잼 시식 코너를 열었다. 이들은 1시간 간격으로 처음에는 6종류의 잼을, 그 다음에는 24종류의 잼을 제공했다. 시식 후 손님들은 그곳에서 바로 잼을 구입할 수 없었다. 잼을 사려면 시식 코너에서 약간 떨어진 진열대로 가서 잼을 직접 고른 후 계산대에서 값을 치러야 했다. 실험 결과 아이린과 스테파니는 24종류의 잼을 진열한 시식 코너가 6종류의 잼을 진열한 시식 코너보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생긴 일은 주목할 만했다. 관찰에 따르면 시식 코너에 따라 손님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 24종류의 잼이 진열된 시식 코너를 거친 손님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상당히 헷갈려 했다. 그들은 잼 진열대에서 이병 저병을 살펴보며 오랫동안 망설였다. 심지어 일행이 있는 손님들은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상의하기도 했다. 10여 분 동안 머물다가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6종류의 잼을 시식한 손님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는 듯 진열대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원하는 종류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이 실험을 이끈 뉴욕 컬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아이언가 교수의 실험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관적인 현상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6종류의 잼이 진열된 시식 코너를 거친 손님들 중 30%가 잼을 구매했지만 24종류의 잼이 진열된 시식 코너를 거친 손님들 중 겨우 3%만이 잼을 구매했다. 차이는 10대 1이나 되었다. 하지만 시나 아이엔가 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한 후에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실험 무대는 대학 실험이었다. 아이언가 교수의 실험 조수들은 피실험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제공했다. 한 번은 6종류의 초콜릿을, 또 한 번은 30종류의 초콜릿을 제공했다. 또 한 그룹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단 한 가지의 특정한 초콜릿만을 제공했다. 그런 다음 피실험자 모두에게 초콜릿의 맛이 어떠했는지를 1에서 7까지 등급을 매기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모든 피실험자들에게 실험이 끝난 후 초콜릿을 살 수 있도록 $5씩을 주었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실험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초콜릿 가지수가 적을 때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초콜릿을 골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들은 초콜릿 맛에도 가장 높은 등급을 매겼다. 이들이 매긴 등급은 단 한 종류의 특정한 초콜릿을 제공받은 피실험자들이 매긴 등급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30종류의 초콜릿을 제공받은 피실험자들이 매긴 등급보다도 더 높았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피실험자들의 태도에도 나타났다. 6종류의 초콜릿을 제공받은 피실험자들 중에서 반 정도는 시식에 만족한 나머지 받은 $5로 초콜릿을 구매했다. 이와 반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30종류의 많은 초콜릿을 제공받은 피실험자들은 초콜릿에 실증난 듯 돈을 챙겨들고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구매 욕구도 떨어지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 물론 이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원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선택지가 적으면 우리의 구매 욕구도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싫든 좋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강요된 운명에 내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운명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운명적인 일이 자유로운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스스로 선택한 대안이니만큼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상이 잼이든 직업이든 배우자든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설명을 논리적으로 이어가면 우리는 선택지가 적을 때는 약간의 자유를, 선택지가 많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자유를 누려야 한다. 초콜릿이든 배우자든 제공되는 것이 많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의 기억 활동이 혹사당할 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심리까지도 혹사당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을수록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아쉬워하게 될 대안도 늘어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회비용 또는 대안비용이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은 일상적인 의미의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들로 인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회비용은 포기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의 기회비용은 돈일 수도 있다. 즉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벌 수 있는 돈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스위스의 경제학자 마티아스 빈스방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 선택지들이 월등하고 매력적일수록 특정한 선택지를 택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가는 커진다. 둘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을수록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선택한 대안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놈의 딸기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23가지의 다른 잼을 포기했어. 정말 좋은 잼들인데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길 바란다. 물론 2가지 종류만을 놓고 선택할 경우 이처럼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찾는 최적의 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짓수가 24개 또는 250개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히 250개일 경우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잼이 있을 거라는 가정의 여지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선택할 여지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 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 선택이 자유로울수록 죄책감과 후회의 여지도 커진다.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내가 왜 그랬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휴가지 중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섬을, 이 호텔을 선택했지?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자신의 책 선택의 심리학에서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결정을 내린 후에 죄책감과 후회에 빠져드는 위험이 더 커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내가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내가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후회는 조금씩 더 커지고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은 조금씩 작아진다. 오늘날에는 선택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졌다. 개방적인 상황으로 인해 우리 세대의 여건이 어머니 세대의 여건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은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목표와 소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장벽이 외부에 있었고 억압적인 사회나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옥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외부의 장벽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와해되고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장벽은 우리 안에 있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져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 사회가 아닌 자신의 뇌 또는 자아가 된 것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결정권이 늘어난 만큼 책임의 몫도 커졌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든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 단순히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 느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교환할 수 없을 때 만족감은 커진다. 외딴 섬을 떠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효과와 교환이 배제될 때 일어나는 효과는 할리우드 영화나 통속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험 연구에서도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사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과 사물을 찍은 다음 연구진에게 사진 12장을 제출했다. 교수는 개인 교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2장을 골라 인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사진을 인화한 후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진 2장 가운데 하나는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실습 기록용으로 문서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후 개인 교습 수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A에서는 학생들이 가져갈 사진을 한 장 고르고 나면 절대 바꿀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교수가 나머지 한 장의 사진을 문서실로 보내야 한다며 곧바로 봉투에 넣어버렸기 때문이다. 수업 B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나머지 사진을 봉투에 넣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이 봉투는 5일 후에 문서실로 보낼 거야. 그때까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사진을 바꿀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이 2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수업 B를 선호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교환 가능성이 많아 선택과 기회의 폭이 넓은 경우를 더 선호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각 수업에 배치되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고른 사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매우 중요한 차이가 드러났다. 교환 가능성이 없는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교환 가능성이 있는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보다 자신이 고른 사진을 더 좋아했다. 교환 가능성 자체가 잠정 선택한 사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그만큼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다.
반면 교환 가능성이 없는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고른 사진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모든 사진들을 문서실로 보내 더 이상 사진을 교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도 그 결과는 변함없었다. 수업 A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고른 사진을 여전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업 B에 참석한 학생들은 사진을 교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고른 사진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를 진행한 데니엘 길버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이 우리가 원하는 경험이 아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밖으로 나가 다른 경험을 구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렌트카는 되돌려주고 질이 떨어지는 호텔은 체크아웃 해버리며 다른 이들 앞에서 코를 후비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바꿀 기회가 없는 경우에만 그 경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방법을 찾는다. 운명을 피할 수 없을 때, 도망칠 수 없을 때, 그리고 취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자 한다. 무언가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에는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그 대가도 치러야 한다.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소형차를 산 소비자는 그 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낸다. 와, 이거 정말 제트 전투기 같은 느낌이군. 그러나 환불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차 정말 좁네. 그냥 환불하는 것이 낫겠군. 교환 가능성이 없는 차 주인은 그 차의 장점만 보고 결점은 지나쳐버리는 마음의 조작을 통해 큰 만족을 느끼고자 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는 새로 산 차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차를 계속 소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 면에서 자유에는 이익과 대가가 모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선택의 폭이 남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선택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세계에서 항상 모든 것을 열어두려고 한다. 오늘날 특히 남녀 문제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구속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할지라도 이제 결혼은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구속이 아니다. 이전 세대들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사이가 나빠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구속을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속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그만큼 자유로운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동시에 애정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오늘날 한번 맺은 관계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관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언제든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도대체 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열고 헌신하는 대신 지나친 투자와 과도한 양보, 고통스러운 희생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완전히 열고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 불확실성과 구속성을 끌어안는 것이 짝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도약을 감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물컵을 보고 반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이 차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말이다. 이 컵이 우리의 컵이 되고 그것을 더 많이 차 있는 컵과 교환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심리는 내적인 미화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과소평가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펼쳐질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을 처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항상 빠져나갈 뒷문을 열어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랑을 죽인다. 돈에는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특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 효과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체험한 것이고 심리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실험이 있었다. 사진 분석 결과 부유한 상류계층의 아이들은 중산층의 아이들보다 서로 먼 거리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취업 면접을 위한 전략 개발을 핑계로 학생들을 실험실로 끌어들였다. 각각 2명의 학생이 한 데스크로 보내졌고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며 대화를 진행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 카메라로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연구자들은 사전에 학생들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 그 정보 중에는 부모의 수입도 포함되었다. 이후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촬영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피실험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맞춰보라고 요청했다.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피실험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단번에 부유한 가정 출신의 피실험자들을 구별해냈다. 이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거리를 두면서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 학생들은 시선이나 미소를 이용해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았다. 파트너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필기구를 만지작거리거나 핸드폰을 체크하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는 등 자신에게만 열중했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떨어뜨려 놓지만 멀어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은 아니다. 이는 사이언스가 발표한 또 다른 실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연구자들 중 한 명과 모노폴리 게임을 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판돈을 $4,000 걸었고 두 번째는 $200 그리고 세 번째는 판돈을 전혀 걸지 않았다. 게임이 모두 끝나자 적당한 핑계를 대고 피실험자들을 복도로 나가도록 했고 복도에서 연구팀의 한 조수가 연필 몇 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은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판돈이 클수록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줍는 피실험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돈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뜨린 것이다. 사이언스가 발표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두 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둘 중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은지 물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것인가 또는 집에서 혼자 볼 수 있는 DVD 3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는 2장의 영화표를 택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었다. 피실험자들에게 사전에 슬쩍 돈을 상기시키자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돈이 낯선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친구나 가족과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6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진행됐지만 항상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돈이 개입되거나 연상될 때는 사회적인 성향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경향이 늘어났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는 욕구가 적었고 또 역으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성향도 약했다. 중요한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싶은지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처리하고 싶은지를 물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처리하는 쪽을 택한다. 따라서 돈은 타인을 차단하고 독자성을 띠게 하며 비사회적인 성격을 강화시킨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돈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부자는 주변과 차단되어도 버텨낼 수 있다. 이들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구차하게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지불하면 된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 정도는 비사회성을 보여도 무방한 것이다. 돈, 고통에 대한 진통제가 되다. 최근 중국에서 아주 인상적인 실험을 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이버볼 게임을 하게 했다. 그 다음으로 80장 지폐 또는 80장의 종이를 세게 한 뒤 똑같이 사이버볼 게임을 하게 했다. 컴퓨터 게임인 사이버볼은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고자 개발되었다. 사실 사이버볼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 우선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다. 새롭게 게임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이 두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난 실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인물이다. 피실험자가 사이버볼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컴퓨터 속 인물들이 피실험자를 게임에 끼워준다. 피실험자에게도 공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컴퓨터 속 인물들이 피실험자를 배제시킨다. 피실험자에게 더 이상 공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게임이지만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당하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겼다. 이는 뇌파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80장의 지폐와 80장의 종이를 세게 한 다음 사이버볼 게임을 실시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 80장의 종이를 세고 난 피실험자들은 사이버볼 게임에서 배제되었을 때 종이를 세지 않고 사이버볼 게임을 했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앞에서와 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80장의 지폐를 센 다음 사이버볼 게임을 했을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느낌에서 비롯된 고통이 사라진 것이다. 즉 돈을 세는 행위가 사회적 배제로 인한 고통의 면역과 같은 작용을 한 셈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여기서 비실험자에게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비실험자에게 소형 달력을 주어 지난달에 지출한 돈을 기입하게 하는 것이다. 역으로 사회적 배제는 돈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 경우 돈이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해보자. 부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준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있으면 성가시게 구는 사람들, 굳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정을 표시할 기회를 없앤다. 즉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큰 타격일 수 있다. 친밀한 세계가 돈의 세계로 대체될수록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점점 더 사라진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관심의 표시로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가 돈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위장된 호의는 제 아무리 화려하고 치장해도 친밀한 세계의 참된 사랑이 주는 만족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장된 호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들. 나는 지나친 자기절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나친 절제로 삶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면 자기절제와 자기규율을 찬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나 위로부터의 제한이 거의 없는 과잉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제한을 감수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더 적게가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낸다. 참된 향유는 부족함에서 생기는 것이다.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우리 사회는 부유하고 풍족하다. 모든 사물들을 너무도 쉽고 값싸게 가질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부에 의한 평가절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피실험자들에게는 평범한 사진을, 또 다른 피실험자들에게는 지폐 사진을 보여준 다음 초콜릿을 먹게 했다. 두 명의 관찰자는 이 실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피실험자들의 초콜릿 먹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평범한 사진을 본 피실험자들이 초콜릿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초였다. 반면 지폐 사진을 본 피실험자들은 초콜릿을 먹는데 평균 32초가 걸렸다. 평범한 사진을 본 피실험자들이 더 오랜 시간 초콜릿을 먹었고 훨씬 더 맛있게 먹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